예, 드디어 오늘 종강입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바꿔서 자치와 분권과 자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자치와 분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역 단위의 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 집권화된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오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분권과 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바꾸기 전에 원래 뭐를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보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건 분권과 자치를 조금 떼서 미리 조금만 이야기하고 가면, 한국 정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혹은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책임을 크게 지지 않는 구도예요. 특히 국회가 그렇거든요. 국회가.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면은, 책임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한테 책임이 가요. 국정이 잘못 운영된다고 했을 때. 국회는 사실상 지난번 경우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그걸 지지하던 세력들이 다 무너지니까 일종의 보면 책임을 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책임을 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또 보면 지역 구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사라져야 될 그런 분들이 다시 살아오거나 이미 살아왔거나 이런 분들이 또 많다고요. 그만큼 우리 정치에 있어서 책임을 확보하는 그 구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요, 정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책임 안 지는데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당을 제대로 정당답게 만든다든가, 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다듬는다든가, 또 그 미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권한은 상당히 커졌어요. 민주화 과정에서. 근데 책임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 책임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겠다. 그리고는 나중에 정부가 실패하면 몽땅 대통령한테 다 덮어씌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그래서 3년쯤 지나면은 이 여당조차도 말이죠,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거기서 나는 여당 안에서의 야당이다 이래가면서 설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구도 가지고는 한국 정치가 절대로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특히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국회의원들과 국회의 책임을 확보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면 되거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내각제예요. 내각제를 하면은 그 내각제 구도 속에서 국정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당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든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참패를 하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회는 당연히 뭘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상대방 정당에 필요할 때는 손도 내밀게 되고 상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을 설득할 만한 비전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우선 첫째로, 야, 저 엉망인 국회에다가 행정권까지 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우리가 좀 심한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재벌이라든가. 야,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국회가
국정을 주도하도록 하면은 이게 당연히 재벌들이 국회의원들 말에 20명씩 30명씩 재벌들이 장학생 키우고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사실은 내각제 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답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내각제로 가든 이원 집정부제로 가든 아니면 국회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면 우리 정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대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선거를 하면 확보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선거한다고 확보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선거할 때는 우리 선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때려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선거가 선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역구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소지역주의가 또 막 굉장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방법이나 그 방향을 가지고 사실은 한 줄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오늘 이제 자치와 분권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이제 앞서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일단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좀 짧게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건너뛰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있다. 국정 운영에 뭐 합법성, 민주성, 그 다음에 합리성, 생산성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막 뭉뚱그려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한 2개쯤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민주성과 효율성, 국정 운영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지방자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하면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성이 강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지방자치하면 민주성이 강화될까요? 분권해가지고 지방자치라고 해서 권력을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줬다. 분권해줬다. 지방자치 안 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분권 국가들이나 지방자치 잘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지역사회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우리가 본다고.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1960년대에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미시시피에서 그거 했다고. 미시시피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말이죠.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유색인종들이 와서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선거하기 전에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선거권을 인정받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백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오면은 거의 겁주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못 가게 하고 말이죠. 막 여러 가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들, 특히 젊은 운동가들이 미시시피가 제일 심하니까 미시시피에 가서 흑인 인권 운동, 그 투표권 확보 운동을, 선거권 확보 운동을 한 거예요. 하루 가서 이 3명이, 이 2사람은 대학생이고 1사람은 그냥 직업 운동가인데, 이 대학생, 대학원생 직업 운동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된 거는 그건 뭔가 하면 어딘가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살해된 것을 수사하러 들어간 연방 수사관이 다시 또 실종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이제 연방 수사관이 들어가서 지역의 경찰의 아주 베테랑 경찰관 내지 수사관, 경찰관 출신의 수사 보조원하고 잘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진 해크만이라든가 아주 연기가 좋고 좀 볼만한 영화입니다. 한번 제가 권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특히 남부 사회에서 어떤 정도의 말하자면 인권 유린이 있었던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미국이 분권 국가에 지방자치국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카운티, 이런 데서 카운티 정부가, 이제 남쪽으로 가면 카운티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요. 북쪽으로 오면은 미니시팔리티, 시라든가 타운십이라든가 이게 역할을 하는데, 남쪽의 카운티 같은 데가 굉장히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하면 전부 백인 집단에게 가 있고, 소위 백인 그 집단의 아주 그 지도자들 몇 사람 손에, 시장, 보안관,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손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흑인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KKK 단원이야. 그래서 그 심지어 연방에서 인권운동하러 온 이 젊은이들을 가서 살해하고 말이야. 그 살해한 것을 숨기고, 이런 파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아니죠.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극악무도한, 말하자면 과두제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폭정이고 그러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것이 지방 분권이 된 그 카운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부수기 위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부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연방정부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잘하고 있는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말이지 지방 분권하고 자치하면은 그럼 민주주의 됐냐?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알렉스 토크빌 같은 사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하라고 해가지고 지방 분권 하라고 했더니 그 지방 권력이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이렇게 지역 토호들한테 가가지고 지역에 가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사회도 지금 보고 있고 또 봐왔단 말이에요. 분권하라고 했더니 완전히 이거는 무슨 지방 토자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지방 분권하라고 우리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면은 누가 이제 석대라는 독재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석대가 떠난 다음에 그 교실을 그대로 뒀더니 그 교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옛날에 엄석대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너 반장해, 너는 뭐 해 하면 딱딱 정하면 그만이었는데, 이거는 가가지고 그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완전히 말이야 반장 선거하는데 온 친구가 다 반장하겠다고 나서고, 수업 시간에 시끄럽고 쉬는 시간도 시끄럽고 애들끼리 싸우고 교실이 엉망이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이문열 소설 속에서는 나중에 가만두니까 그 교실 속에서 자정 능력이 커서 나중에 교실이 민주적 질서로 자리를 잡더라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이문열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질서가 자리 잡기 전에 그 상황은 말하자면 엉망인 거지. 엉망인 거지. 그건 민주적도 아니고 효율적도 아니고 생산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 분권을 보면은, 지방 분권이나 지방자치를 보면 곳곳에서 진짜 엄석대가 떠난 다음에 선생님은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그런 상태의 엄석대 이후에 그 교실, 그 모습이 우리한테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상식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지방자치가 효율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지방자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면은 지방정부의 민원 서비스 같은 거 많이 달라지고 뭐 그런 것도 보이죠. 근데 지방분권과 자치가 반드시 가가지고 효율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닌 것이, 지금 이건 뭐 미국의 주는 조금 다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있던 주가 여기거든, 여기. 델라웨어라는 미국에서 제일 작은 주예요.
미국에서 제일 작은 주. 로드 아일랜드하고 같이 제일 작은 주인데 인구가 내가 공부할 때는 80년대 초, 70년대 말 80년대 초니까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그때 이 주의 인구가 한 50만 정도 넘었을 때예요. 인구가 50만 정도. 50만 정도 넘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주에 뭐가 없나 하면은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세일즈 텍스가 여기가 없애니까 다른 주들도 세일즈 텍스를 이렇게 없애는 데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가면은 세일즈 텍스가 있어가지고 뉴욕 가서 물건을 사면은 세일즈 텍스 100불 주고 사면은 세금을 다시 7불인가 8불인가 내야 된다고 세일즈 텍스를. 세일즈 텍스가 작은 데는 한 4%, 많이 높은 데는 7%, 8% 내야 되는데 델라웨어는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세일즈 텍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이게 95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델라웨어 근처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요. 델라웨어에 내려가지고 델라웨어에서 물건 사가지고 가면 세일즈 텍스 안 내고 물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세일즈 텍스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 영업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한테 과하는 세금도 막 면제시켜주고 세금을 굉장히 싸게 해요. 왜 세금을 싸게 하는가 하면 세금을 싸게 하니까 누가 들어오죠? 기업들한테 받는 세금을 낮춰주니까 프랜차이즈 텍스라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걷는 텍스가 있는데 그걸 낮춰주니까 기업들이 들어오죠.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업들이 전부 어디다 두는가 본사를 요 조그만한 주에 미국의 500대 기업의 60%가 본사를 델라웨어에다 두는 거예요. 왜 두는가 하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래서 이 주들이 뉴욕에서 본사를 가진 예를 들어서 뭐 시티은행의 카드 회사 이런 것도 지금 델라웨어에 있고 하여튼 미국 내 500대 기업의 60%가 델라웨어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데 본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가지고 회사 직원들이 다 와서 본사가 아니라 일종의 백오피스로 간판만 갖다 거는 거예요. 간판만 갖다 걸고 이 주에다 세금을 내면 세금 싸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 있는 회사가 나는 델라웨어 가서 세금 좀 적게 내야 되겠다. 텍스 컴페티션이라 조세 경쟁이 일어난다. 세금 좀 내기 위해서 델라웨어 가겠다 하면 뉴욕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럼 너 갈 테면 가라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기업들이 도망가니까 자기들 세금을 낮추겠습니까? 자기들 세금도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텍스 컴페티션이네. 세일즈 텍스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에게 부과하는 텍스도 낮춰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 주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그런 기업에 걷는 세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니까 주의 조세 환경이 나빠지고 결국 미국 전체의 말하자면 복지 수준이, 복리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분권화된 체제에서 텍스 컴페티션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뭔가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그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는 델라웨어 같은 데는 인구 50만 밖에 안 돼요. 이 주를 누가 장악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듀폰이라는 회사 알죠? 화학그룹이죠. 세계적인 화학그룹. 이 듀폰이 델라웨어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도 이 말하자면 스테이트 오브 델라웨어가 아니라 킹덤 오브 듀폰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듀퐁이라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내가 다닌 학교에 그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 학교도 장악하고 은행도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문사도 다 장악하고 있고 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면은 그렇겠죠. 자기 직원들이 듀퐁 가문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데다가 그 임직원들이 델라웨어 주민의 상당수고 그 다음에 재정적 기여도 엄청나게 주에다 하고 하니까 그 장악력이 크죠. 그러니까 이 듀폰 가문의 엔도스를 안 받으면 말하자면 지지를 안 받으면은 하원의원이고 상원의원이고 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듀폰 가문의 영향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센 과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화공과입니다. 화공과. 화공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듀폰이 바로 화공그룹이고 화학그룹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산학협력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세죠. 또 그 다음에 이 학교의 괜찮은 과 중에 하나가 원예과가 굉장히 세요. 괜찮아요, 원예과가. 센 이유가 뭔가 하면 듀판 가문의 정원을 관리해야 돼요. 세계적인 정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식물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arly American Studies라고 해서 초기 미국사를 공부하는 그 과가 있는데 거기는 장학금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좀 더 줘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뭔가 하면 듀판 가문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학교 전부 기부금이 듀판, 에미 듀판 홀, 무슨 앙리 듀판 무슨 홀, 무슨 기념관, 듀판 가문에서 전부가 기부를.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까지 좋은데 줄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소위 컴퍼니 스테이트라고. 하나의 기업이 그 줄을 다미넌트 해버리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지배적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컴퍼니 시티가 나올 수가 있죠. 울산. 예? 그러니까 그런처럼 포항처럼 컴퍼니 스테이트 같은 거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되니까 그 자기의 기업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제치도 교수가 쓴 책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95세 살아계세요. 그분이 쓴 책인데 Politics and Government in Delaware라고 썼는데 이 책에 뭔가 바로 그 컴퍼니 스테이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델라웨어가 굉장히 살기 좋은 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화공에 대한 거부감이 자꾸 생기는 거야. 화학 공장이나 이런 걸 지으면 이제 못 짓게 하니까 그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자꾸 델라웨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본거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델라웨어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됐냐고.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누구도 이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이 듀폰 때문이다. 듀폰이 이 주에서 나가야 된다든가 듀폰의 실험실이 나가야 된다는 그 의제가 떠오르질 않는 거야. 그죠? 그게 말하자면 컴퍼니 스테이트의 문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디아나주에 게리라는 시가 있는데 그 게리라는 시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상 US 스틸, 우리로 치면 포스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매연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오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사망률이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US 스틸의 그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컴퍼니 스테이트.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뭔가 우리가 분권하고 자치하면은 민주화도 되고 뭐 효율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효율화도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하냐 말이야 이거. 사람들이 왜 하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방 분권했더니 오히려 가가지고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가 이렇게 더 늘어나요. 중앙 공무원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이 더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장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시로 구속되고 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절대 효율화, 민주성을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 왜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기능론적인 설명이에요. 기능론적인 설명은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민주적일 수 있고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하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주장을 해요. 그래도 지방자치하면 이게 낫고 이게 나으니까 지방자치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은 점이 더 많아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능론적인 설명은. 그럼 나쁜 게 더 많으면 어떡하지? 그만둬? 지금 그만두자는 사람이 뭔가 하면 지방 분권하니까 나쁜 게 더 많으니까 그만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기능론적인 측면에서 하자 말자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뭔가 하면 어떤 입장인가 하면 규범론적인 입장이에요. 규범론적인 입장은 뭔가 하면 좋건 나쁘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해야 되지? 첫 번째는 중앙집권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이라고 해서 비효율이나 비민주적인 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앙정부도 비효율적인 게 수도 없이 있다. 중앙집권도. 게다가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거기도 말하자면 민주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고 지방 분권과 자치도 민주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냐.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규범적으로 지방 분권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 왜? 권력을 댈 수 있으면 그 주인인 시민과 주민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언제 배웠냐? 나는 학교에서 배웠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가르치고 권력의 주인은 누구냐면 권력의 주인은 우리라고 배웠고 그러면 그 권력이 우리 옆에 와 있어야 되는 거. 그것만큼 더 정당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그 명분이 어딨냐. 이것이 효율적일지 생산적일지 아니면 뭐 민주적일지 비민주적일지 우리 모르지만 어차피 그거는 중앙집권도 모를 바에야 이렇게 가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지난번 우리 그 문답하면서 제가 그 하나의 예를 들었죠. 결국 가치 선택의 문제, 지방 분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더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수 없는 사람이 지방 분권 하면은 나라 망한다는 증거나 그다음에 말하자면 논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방 분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우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거는. 결론이 안 나요. 제가 그랬죠. 파출소의 순경이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는데 어떤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 주 패고 말이지 욕하고 그러다가 파출소 잡혀왔어. 경찰 지구대에 잡혀왔는데 순경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두 양반이 어이 김장로 이장로 이런단 말이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순경이 물어. 이거 혹시 지금 장로님 뭐 서로 김장로 이장로 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 그 장로냐고. 그렇다고. 이 양반 어느 교회 장로고 나도 그 교회 장로고 말이야. 원로 장로들이라. 순경이 하는 말이 아니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술 먹고 사람 패고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가서 이 정도지 교회 안 나갔으면 죽여도 사람 죽여도 여러 죽였을 거야. 어느 말이 맞죠? 증명할 수 있나요? 밤새 이야기를 해도 교회 안 나갔으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지 교회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될 수 있다고 이게. 잘못됐어요. 분권과 자치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데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나갈 가능성. 비생산적, 비효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하나예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도록 해야 돼요. 하는 즉시 잘 되는 건 절대 없어요. 잘못될 가능성이 원래 있고 엄청나게 크다고.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되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요. 집을 짓는다고 하면 기둥이 4개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제대로 서 있어야지 그 집이 잘 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그 기둥이 잘 서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기둥이 잘 서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적절한 권한과 사무가 적절하게 배분돼야 되고 그 권한과 사무를 처리하고
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있고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어요. 지방에 줘야 될 권한을 중앙이 가져가서도 안 되고 중앙이 행사해야 될 책임과 권한을 갖다 지방에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을 아무거나 지방에 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노숙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줬어요. 지방정부 보고 너네들이 그 노숙자 관리, 노숙자 보호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했다. 여러분들 자, 지방정부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 받았을 때 지방정부는 노숙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까요? 노숙자를 위해서 자기들 성경책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잘 보살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잘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 시에다가 아주 호텔 같은 아니면 좋은 말하자면 그 노숙자 레지던스를 짓고 노숙자들 거기 부르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전국의 노숙자가 글로 다 오게 돼요. 그 시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는 파산이 된다고요. 당연히 노숙자 그 지방정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주면 지방정부는 될 수 있으면 노숙자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쓴다고. 노숙자가 들어오면 당장의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고급 베버리 힐스 같은 데 마찬가지예요. 노숙자 한 사람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봐도 주민들이 그냥 전화하고 야단 법석을 뜬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길에 가가지고 저 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노숙자가 들어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다가 노숙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직행버스 멀리 가는 거 중간에 안 서고 그것도 편도표 끊어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하고 우유 한 팩 사가지고 보내는 게 일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하죠? 거기서 또 우유 사서 샌드위치 해서 어디로 보내겠지. 대도시 같은 데는 할 수 없이 노숙자가 분리하니까 그렇게 토스도 할 수가 없어. 보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숙자 쉼터를 짓는데 쉼터를 절대로 말하자면 노숙자 편한 대로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괜히 말하자면 철조망 비슷한 걸 쳐가지고 마치 들어가기만 하면 붙잡히기만 하면 큰 일 날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짓는다고. 그래야지 노숙자들이 그 동네에 안 오지. 이런 책임과 권한은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건 중앙정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방정부가 노숙자를 잘 보호하고 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있으면 보조금을 주고 오히려 상을 주고 이래야지만 지방정부가 그 재정적인 상을 받아오기 위해서라도 노숙자를 쉼터를 짓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마찬가지죠. 환경에 관한 권한들 상당히 많은 권한을 그것을 지방정부한테 마음대로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면 수질 오염 같은 거 그런 건 지방정부가 물이 흘러가니까 자기들은 물 더럽혀도 그 물이 저쪽 지방정부로 가니까 가서 뭐든지 공장도 짓도록 하고 말이죠. 뭐도 이 환경 같은 데 신경을 덜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누가 가지느냐. 당연히 광역 지역을 관할하거나 전국적인 정부가 가지는 것이 맞고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지방정부가 진짜 잘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 잘할 수 있는 건 주민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걸 중앙이 가져가고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이 가지고 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방이 말하자면 권한을 좀 가지고 자치를 하려면 그게 상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권한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재정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적절한 권한과 사무 재원의 배분이 이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율성의 기둥이에요. 자율성의 기둥이라는 건 지방정부가 어느 특정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지나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델라웨어처럼 듀퐁 가문이나 듀퐁이라는 그 회사의 그 영향력 아래 델라웨어가 완전히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듀퐁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포항시는 포항시가 모든 주민을 위한 거야 되죠. 포스코에 의해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포스코 입장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에 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가 돼서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이해관계 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분권이 돼야지 또 자치가 돼야지 그게 지방자치가 똑바로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자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권한은 줬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경영 능력 같은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 비전을 갖다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혁신 역량, 관리 역량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주민의 통제와 주민의 참여, 주민의 그 다음에 기여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늘 그 지방정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감시 감독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시간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자기 책임성의 논리에 의해서 말하자면 서로 그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전국이 발전하고 이렇게 잘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둥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 네 개의 기둥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 저는 그거 경계합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은 영원히 완전하게 설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하고 이 네 개의 기둥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지방자치 아주 완벽하고 99점짜리 100점짜리 지방자치를 한다. 그거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론적인 입장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고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권력은 주인 옆에 갖다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둥을 제대로 다듬고 갖춰 나가야 되는 거지 분권만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거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네 개의 기둥이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그거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강의 끝나는데 우선요 우리나라는요 권한이 굉장히 약해요. 지방 분권의 권한을 약하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약화시켜 놓은 것을 곳곳에 가가지고 헌법에 뭐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곳곳에 그렇게 박아놨어요. 우선 그 첫 번째 기둥의 한 부분으로서 자치권을 보자고요. 자치권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말하자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벌칙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실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91년도에 부천시에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라는 게 있었어요. 부천시에서 91년에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지방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시에 YMCA, YWCA 같은 시민단체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천시에서만큼은 우리가 참 자치다운 자치를 한번 해보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슨 일을 먼저 할 거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참 야 그거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학교 앞에 그 당시에 학교 앞에 전부 담배 자판기들이 있었어요. 담배 자판기 그 누구 피우라고 갖다 놓은가 하면 그 학생들 피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유인 판매소 가기가 쑥스러운 학생들이 자판기에서 담배를 사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천시의 학부모들이 부천시 의회하고 부천시 YMCA, YWCA하고 다 모여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가 자치가 됐으니까 부천시에서만큼은 담배 자판기를 성인 출입업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교 앞에 있는 담배 자판기는 좀 철거하도록 하자. 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야, 이거는 자치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거 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검토하라고 했더니 전문위원이 답이 뭔가 하면
그 조례 제정할 수 없습니다. 왜 제정할 수가 없지? 그랬더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그 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법령이 제정하는 거 법령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은 뭔가 하면 국회를 통과한 게 법이에요. 영은 뭡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장관들이 만드는 그 영까지 다 영이에요. 영인데 당시에 재무부가 있을 텐데 재무부 장관이 만든 영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연초를 판매하는 자는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또 연초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만든 재무부 장관이 만든 영에 연초를 판매하는 자는 담배 자판기를 통해서도 연초를 담배를 팔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법령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자면 자체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그거 하는 그조차도. 그 이제 의회 의원들이 그 다음에 YMCA, YWCA 멤버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부천시의 그 시민단체나 부천시 의회가 정한 거는 보통 보면 이게 법령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못합니다 이러면 보통 의회가 다 막 기분 나쁘지만 관두자하고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밖으로 나갔다고.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재무부 령 바꾸기 운동. 재무부 장관이 만든 그 영을 바꾸자. 서명을 바꿔요. 그 다음에 변호사협회 찾아가가지고 재무부 영이 청소년 보호법의 상징적 조항으로 있는 청소년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 이 영은 법 아래잖아요. 청소년 보호법의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그게 들어있는데 이 청소년 보호법의 그 조항과 재무부 장관이 만든 이 영이 두 개가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변호사협회의 그 의견을 받아내고 의사협회에 가가지고 담배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투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재무부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 영을 바꿔주면 될 거 아니냐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천시가 담배 자판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군데 없어지고 나면 경쟁적으로 다른 데도 없을 거라면. 그럼 자판기가 다 없어지는데 자판기가 없어지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담배를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장 그중에 치명타를 입는 게 당시는 외제 담배 회사들입니다. 미국 담배 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곳곳에서 국산 담배 사피우기 운동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인 판매소에 가서 뭐 외제 담배 달라고 하기가 쑥스러우니까 외제 담배 사피우는 사람이 자판기에서 많이 사피우고 있었는데 그거 잘못한.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들이 이 법령을 이 영을 바꾸면 이것은 비관세 장벽을 쌓는 거로 우리 알겠다. 미국 담배 회사에 압력이 오니까 재무부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뭘로 바꾼다. 결국은 6개월 만에 그 영이 바뀝니다. 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재무부 영이 연초를 판매하는 자는 담배 자판기를 통해서도 연초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 만드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의회가 조례를 정했어요. 조례 정하는 날 전국의 신문이 일제히 사설로 쓰고 사회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부천시의회 장하다. 부천시의회를 보라. 부천 시민의 위대한 승리. 이런 것이 이제 다 나갔단 말이에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막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박수치고 의회에서 그거 통과하는 날 끌어안고 울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 그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에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천 시내에 있는 담배 자판기는 성인 출입업소를 제외하고는 30일 내에 모두 철거돼야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철거가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판기 그 상인들이. 왜 안 했을까요? 뭐가 없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 그건 뭔가 하면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30일간 뭐 구금을 할 수 있다든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하는 그것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조례에 벌칙 조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는 뭐죠? 종이호랑이잖아요. 종이호랑이지. 아, 니야 제정하라 이거야. 나는 안 지킨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조례가 그냥 종이호랑이가 그 감격스러운 조례가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갔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또다시 이제 국회 앞에가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 간에 논쟁이 치열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법률이 조례가 법이냐 법이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헌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소위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형에 대해서는 법률로서만 다스리고 조세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이게 다 이제 이게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 헌법에서 말하는 그 죄형법정주의의 그 법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법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조례가 이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 의견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도 참 조례도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 법이냐 하면은 원래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거기서 나왔거든. 왕정시대에 왕이 자기 멋대로 가서 재판하고 멋대로 벌 주고 멋대로 세금 매기고 하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왕 보고 당신이 벌을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만든 법에 따라서 벌 주고 법에 따라서 세금 매겨야 돼. 이게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인데 지방의회는 왕이 아니지 않나요?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것을 법이라고 우리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가지고 결국은 누가 졌는가 하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졌어요. 지고 그 다음에 그나마 얻은 게 뭔가 하면 야, 꼭 말하자면 벌칙이라 해야 되느냐.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로 하자. 그래서 그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이니까 벌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같은 이제 지방의회 조례에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어 과태료가 이 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돼 있고 담배 자판기가 철거가 됐어요. 엄청난 싸움을 벌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도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과태료 겁 안 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 겁 안 나는 거야. 과태료 내면 그만이에요. 정과도 아니야. 과태료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죠? 어차피 한 푼도 없는 사람 겁날 게 없어. 과태료 안 낸다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 당할 것도 없고 과태료 안 내고 또 안 내면 잡아 가둔다 이게 되는데 잡아 가둔다는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아직도 그런 과태료 정도는 돼 있지만 아직도 저런 조항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방 첫 번째 기둥을 바로 세우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서 있다고. 안 서 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만 사무배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를 주는데 지방자치법 보면 그럴듯한 사무들이 다 있어. 지방자치법 구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쫙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거 다 있어. 농림, 상공업도,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쫙 있고
야, 저거 굉장히 중요한 사무더라. 근데 뒤에 빨간 줄이 뭡니까?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57개의 사무를 쫙 예시를 해놨는데 다 그럴듯한 큰 사무들이에요.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했으니까 예시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것과 같다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몇 개 보여주면 이것과 같다. 그런데 뒤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에 이 사무가 여기에 다 적어놓고 예시해놨다 하더라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어 이게 중앙정부의 사무다라고 하면 이건 중앙정부 사무지 지방정부 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실제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다 중앙정부의 사무로 되어 있다고. 자, 어디 보면 아시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요. 아까 그랬죠. 지방자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고 법과 영을 갖다 벗어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법령이 대한민국에 몇 개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그마치 4,688개의 법률이 그 하나의 조항 하나가 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에요. 그걸 뚫고 지방정부가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남을까?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오늘부터 네가 살림을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데 내가 말이야 지침서를 줄 테니까 그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가지고 지침서를 받아보니까 지침서가 4,688개의 지침서가 있어. 그거 다 읽어보기도 힘들지.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야,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군수 굉장히 세던데 부천시장 뭐냐 성남시장 무슨 시장 서울시장 엄청 세던데 왜 센지 아십니까? 왜 센가 하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는요 지방정부가 서울시면 서울시 성북구면 성북구 서대문구면 서대문구가 일을 무지하게 하는데 그 일하는 것 중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기관이임 사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위임 사무가 있고 자치 사무가 있고 위임 사무 중에 기관이임 사무가 위임 사무의 대부분인데 그 위임 사무는 뭔가 원래 주인은 누구다?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위임을 하는데 누구에게 위임을 했는가 하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게 기관이임 사무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성북구청장, 서대문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지방의회는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이게 힘이 없어요. 기관이임 사무가 자기 사무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단체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굉장히 세밀한 지침을 내려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때 이 기관이임 사무는 그래도 재량권이 좀 있죠. 이 기관이임 사무를 처리할 때의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기관이임 사무의 영역은 이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의 영역이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통제와 중앙정부의 감시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앙행정의 하나의 한 부분이지 사실상 자치사무 내지는 자치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면 기관이임 사무를 빼고 보면 우리의 자치 영역은 무지무지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야 가보니까 뭐 도대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이야. 옛날에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 한 분이 군의원 출마한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 어른이 읽어보니까 공약을 하려고 읽어보니까 뭔지 아무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무조건 찾아가 밤에 찾아와서 자기가 공약한 거를 가져왔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봐달라는 게 7개. 저도 압니까? 법을 봐야 알거든. 아까 4,688개를 봐야지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 한번 봅시다. 열었어. 위에 딱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방공단의 유치 이래놨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하고 줄로 쫙 그었어. 왜 아니냐. 지방공단은요 이거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도지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단 설치하려면 그 토지 허가 풀어야 되는데 가 국방부 장관권 아니고 다 산림청장권 아니고 이거는 못합니다. 작고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병상 200개 이상의 병원의 종합병원의 유치.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니 그 돈 어디 있습니까? 그 군에 돈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장 논리에서 병원이 돌아야 되는데 그건 뭐 환자 몇 명 있다가 병상 200개 되는 병원이 거기 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었어. 하나 걷고 두 개 걷고 다 걷어요. 6개를 걷어. 마지막 하나 남았어. 얼굴이 벌겋게 되시더니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위한 결혼 상담소 개설. 이거는 한번 해보시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정부 사업으로 하려면 또 골치 아프니까 뭐 기관을 만든다면 그냥 집에서 자원봉사 삼아서 집에 마당에다가 그냥 사무실 하나 차리고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안 되셨더라고요. 뭐 공약 없이. 어쨌든 그렇게 권한이 제약이 되어 있다는 거야. 특히 지방의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미약한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느 쪽으로 가서 농촌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돈의 문제인데 돈은 어떠냐?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 꼭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이 순간부터 잊으십시오. 재정자립도는 재정력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력은요.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보조를 많이 해주고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부어가지고 지방정부를 부유하게 해주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교부세고 보조금을 안 줘버리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왜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의 헌법 부칙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우리 5공화국 헌법 부칙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영국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질 않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재정자립도가 평균 60% 정도 선입니다. 그래도 하거든요.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마음대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하나는 당신 마음대로 써라 라고 주는 돈이 있어요. 꼬리표 하나도 안 달고 마음대로. 그게 지방교부세고. 일일이 꼬리표를 달아서 요건 여기다 쓰고 영수증 첨부하고 나중에 보고해야 하고 주는 돈이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지방교부세가 우리의 내국세 총액의 19.24%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지방에다가 공식 딱 정해가지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교부세가 크면 클수록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치권을 상실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교부세를 우리가 13.24%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에 계속 올려서 지금 19.24%가 됐는데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방정부로 많이 가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죠. 이런 모순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머리가 아파요.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재정자주도와 그 다음에 재정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지방정부가 자기가 거둬들이는 세수하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하고 거기다가 중앙정부가 당신 마음대로 써도 좋다라고 주는 교부세까지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되느냐.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까지 포함해서 국고보조금만 빼고 그게 얼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봐도 몇 %밖에 안 되는가 하면 특별시 광역시가 한 76%, 도가 46, 군 같은 데도 62. 아직도 낮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뭔가 하면 국고보조금이 오는데 국고보조금은 끈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결코 나쁜 돈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돈인데 지방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재정이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둥을 너무 길게 했는데 두 번째 기둥에 자율성이 자율성 형편없어요 우리. 왜 없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 했죠. 우선 그거부터.
우리나라는 토지가 전부 사유화돼 가지고 개발 이익이 굉장히 개발 이익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높다고 했어요. 공유지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적을 거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유지 개발돼 봐야 자기하고 이익이 없으니까, 토지 주인이 없으니까 그걸 개발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사유지가 많으니까 전부 어떻게 하든지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갖다가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 뭐가 형성되는가 하면 성장연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토지의 이유를 고밀화된 이용을 추구하고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백화점 만들고 상업지역 만들고 막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단체장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요. 성북구 평창동 주민의 지금 종로구청장을 평가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평창동 땅값이 성북동에 몇 %에 접근했느냐. 이게 지금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60%인데 50%로 떨어졌어? 60인데 70으로 올라가서 이 구청장 괜찮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올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 시설들 갖다 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압력들이,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압력들, 그 다음에 각종의 지역에 말하자면 상공인들의 압력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회보다도 더 많다. 그래서 정치 자금이 많이 소요되니까 정치 자금 때문에 신세지고, 그 다음에 정치 자금이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 체계도 낮아요. 여러분들 선거할 때, 단체장 선거하는데 돈 얼마 쓸지 여러분들 짐작해 보십시오. 단체장 월급이 얼마인지 짐작해 보십시오. 남는 장사입니까? 안 남는 장사겠습니까? 도저히 계산이 성립이 안 돼. 사회사업가가 아닌 한.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지고 이런저런 데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 문제 때문에 안팎도, 산업구조가 어떤 큰 공단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그런 압력도 오고, 또 중앙정당의 압력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정부가 정말 자율적으로 그 지역사회를 위한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속에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운동도 벌어집니다. 클린 머니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후원금을 받지 않게, 아예 민간 후원금 안 받겠다. 일정 수 이상의 $5의 소액 헌금만을 내가 받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하고, 일체에 말하자면 그 정치 기부금 이런 거 안 받고 소액 자금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후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선되는 사람. 왜냐? 나는 말하자면 내가 주지사가 됐을 때 아니면 시장이 됐을 때 그런 금전적인 압력이라든가 나한테 혜택을 준 사람의 압력을 받지 않고 내가 내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 경영 능력과 혁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미국하고 우리 비교를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드리면, 미국은 시정관리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정관리관은 뭔가 하면 프로페셔널 행정가들입니다. 이 프로페셔널 행정가들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시에 가서 시정관리관으로서 시를 행정을 딱 관리해가지고 정말 큰 성과를 거두면 그 사람은 어디로 팔리는가 하면 더 큰 시에 더 큰 보수로 팔립니다. 그리고 그 시정관리관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행정영웅이 나옵니다. 정말 행정을 혁신해가지고 세계를 쨍쨍 울리는 그런 큰 이름의 시정관리관이 나온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980년, 지금도 미국서 그 시정관리관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70년대, 80년대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잘리아 시의 시정관리, 인구 8만의 도시인데 그 시정관리관을 했던 테드 게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의 경영과 시의 회계를 완전히 혁신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행정 영웅이 돼서, 그 사람이 쓴 책이, 경영 컨설턴트하고 쓴 Reinventing Government, 정부 재창조라는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사람은 세계적인 행정 영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혁신을 하는가 하면 그런 혁신을 하는 거야. 예산을 주는데 우리는 장관 항목 해가지고 예산을 이동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다 남은 거 안 되면 남으면
불용예금으로 남으면은 왜 너 예산 받아가지고는 안 써서 해서 막 두들겨 패니까 할 수 없이 공무원들이 겨울에 말하자면 12월 다 돼가면 보도블록 안 바꿔도 되는 거 바꾸고 말이죠. 공사 안 해도 되는 공사하고 해외여행 말 출장 안 가도 되는 거가 출장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잘리아 시의 그 테드 게블러라는 시정관리관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돈을 과별로 목돈을 준 거예요. 그냥 뭉치돈을. 네 어디다 써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쓰라.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한테 뭉치돈을 줬어요. 청소를 잘하면 된다. 너는. 시민들에게 청소 잘했나 안 했나 물어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겠다. 당신 하여튼 청소 잘해. 그런데 돈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차량 구입비, 그 다음에 기름값, 그 다음에 또 인건비 뭐 다 정해준대. 당신 마음대로 써 하고 뭉치돈을 줬단 말이에요. 뭉치돈을 주니까 이 청소과장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뭉치돈을 어떻게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겠느냐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청소차를 매일 내보내봤어요. 매일 내보내가지고 거리에서 기계로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길거리 딱 했는데 매일 내보내보고 보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뭉치돈을 봤더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번 내보내보는 거예요. 이틀에 한번 내보내는데 주민들로부터 별로 전화가 안 와요. 항의 전화가. 3일 내보내니까 당신들 청소 안 해? 하는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4일 안 내보내니까 너들 정말 청소 안 할 거야? 5일째 되니까 다음 선거 때 보자. 뭐 이런. 여러 번 실험을 한 결과 이 청소과장은 뭘 한가 하면 청소과장은 자기가 매일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을 잡아요. 이틀에 한 번씩 내보내. 청소 차량을 반으로 줄이고 거기 청소 그 인력을 반으로 줄이면서 그 인력을 다른 특수 청소하고 주민들의 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대로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말하자면 그 높은 행정 효율과 그 다음에 주민 만족을 올리는 이런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 테드 게블러라는 이 시정관리관 한 이런 제도가 미국을 쨍쨍 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뭐까지 하는가 소위 탑다운 예산 제도라고 해가지고 장관들에게 그 자율성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갖다 주는 장관들끼리 말하자면 국가재정배분회의 장관들끼리 격렬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 부처가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지 이걸 하게 하고 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고 이제 그런 제도까지 온단 말이에요. 세계 전체의 예산 구도를 바꿔 누가? 그 시정관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국 지방정부의 한 40% 정도가 그 시정관리관 제도를 채택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시군에 가면은 정말 가가지고 어떤 시골 군 같은 데 보면 진짜 미래 비전이 필요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비전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에 그런 전문가를 모실 수가 없어요. 인사권을 안 주거든. 부시장, 부군수 뭐 부시장을 마음대로 가가지고 외부의 인력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높은 임금을 줘가지고 데려갈 수도 없어요. 그 안에 공무원들 중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쓰고 또 쓰고 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영 능력이 지금 이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경영 능력과 혁신 능력 떨어지지. 그 다음에 주민의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통제도 주민 통제가 우리가 지금 우리도 제도는 다 있어요. 주민 3법 만들어 놓고 다 했지만 이게 지금 주민투표는 가끔씩 해야지만 주민들이 통제하는 게 옛날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민들의 관심이나 그 통제는 상당히 약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근데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정말 일이 너무 많아.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치고 지방성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분권화 정도가 약하고 권한이 없으니까 지방정부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뭐 하냐 여기는 관심이 가 있고 국회가 뭐 하냐 관심이 가지만 지방의회 뭐 지네들 해봐야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왜? 권한 자체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관심을 안 두고 통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제를 안 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면 소위 그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토세력이라든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과도체제를 형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통제가 아직도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주민들의 그 생산적 기여도 굉장히 낮아요. 미국 같으면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에 비해서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원봉사가 많거든. 근데 우리 자원봉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학생들 하는 자원봉사 말고는 별로 그렇게 아직도 활성화 안 돼 있다고. 지금 여기 보는 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바로 뭔가 하면 어댑터 하이웨이 프로그램입니다. 와서 토요일마다 자기들이 나는 이 거리를 내가 청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직도 그런 그 시민 공동 생산이라든가 그런 프로슈밍 행위가 그렇게 아직도 그 활성화되어 있질 않고, 오히려 말하자면 주민이 과도하게 가가지고 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지방선거, 지방자치가 실시된 초창기의 이야기지만, 내가 구청장 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한 40분 늦게 나왔어. 그럼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데모를 하는 바람에 늦었대. 왜 데모를 하니까, 애들 가진 젊은 엄마들이 나왔는데, 동네에 그네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다치고 이번에도 다치고 몇 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쳤냐고 주민들이 막 찾아와서 그 바람에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동네를 잘 알거든. 내가 바로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그네가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요 사이에 묘하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 나는 평상시에 다니면서 저게 아마 아파트 소유라고 난 생각을 했다고. 그 놀이터가 사이에 있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아파트 소유예요. 아파트 소유의 그 놀이터를 왜 구청이 관리해 주냐고 했더니, 옛날에 관선시대 때부터 관리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봤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구청이 소유하고 시가 소유한 공원을 시민들이 관리해 주는 건 봤어도, 시민이 가는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해나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냐.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많이 나아지고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진짜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들까지 막 보인 거라. 그만큼 뭔가 하면 어디까지가 공공서비스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뭔지가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자치단체장 선거하고 얼마 안 가서 그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개혁박람회에 각 자치단체가 한 혁신 사례들을 전부 가져와 봐라 해서 그걸 심사를 해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걸 한번 했었는데,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교수들 보고 뽑아보라고 했는데 뭘 뽑았는지 아세요? 우수 사례로 몇 개, 10개인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야간 민원 배달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정말 교수님들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야간에 민원 배달하는 게 진짜 민원 서비스, 그 민원 서류 배달해 주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까? 할 일 아닙니까? 퀵 서비스로 보낸다든가 뭐 하는 거는 몰라도 공무원이 오토바이 타고 갖다 주는 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친절한 민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수 사례로 선택하면 되나요? 이건 아니거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서울시에서 지난번 제가 서울시 시정계획위원을 할 때인데 모두 다 그때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마자 모든 기관의 공무원을 10% 삭감을 하라고 하는데 한 기관이 10%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신청해 왔어요. 어디겠습니까? 소방이라고, 소방. 소방은 자기들이 신고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소방은 우리가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는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늘려달라고 하기 전에 정말 일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당신들 말하자면 출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니까 출동한 걸 가져와 보라 했거든.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아파트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소방이 나가서 출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근데 횟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전체 출동 횟수에 전체 출동한 것에 거의 30%, 35% 이렇게 차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파트 열쇠를 내가 잊어버렸어. 119에 전화해. 119에 소방차가 2대가 와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2사람이 와서 열어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맞습니까? 이건 아니거든.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열쇠를 갖다가 매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쇠를 잘 간수해. 그런데 이 사람도 우리가 2사람이 출동했을 때 공무원 공짜 아니잖아요. 기름도 공짜 아니고 차량의 감가상각도 공짜 아니잖아요. 분명히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도 그 같이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에서는 최대로 해주는 게 뭐만 해주면 되는가 하면 동네 열쇠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것과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지. 소방이 직접 출동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출동하는 소방도 당연한 듯이 출동하고 그 오라는 사람도 당연히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긴급한 사안일 때 정말 무슨 아기가 그럴 때라든가 동네에 연결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몰라도 이것을 마침 본업하듯이 한다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에도 수비 범위가 있다고.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는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비 범위를 넘어서까지 시민들이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꽤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반대로, 이런 것과 반대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주민의 통제도 아직도 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의 기여 부분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이 다 잘 안 서 있는 거야. 자치권과 우리가 오랜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치권과 자치사무와 자치재정 이 기둥이 지금 제대로 안 서 있어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가 하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중앙정부가 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많고 그 다음에 자치권 자체도 약하고 돈도 적절하게 오질 않고 그 다음에 자율성의 문제도 약하고 또 경영 역량과 혁신 역량도 약하고 주민의 통제와 참여와 기여도 약하다. 이 4개의 기둥이 잘 안 서 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4개의 기둥이 잘 안 서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방자치 그만두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규범론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문제가 그래서 선분권, 선자치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2번째 기둥도 바로 세우고 3번째 기둥, 4번째 기둥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히려 세우려고 그러지를 않고 무조건 지방자치를 가지고 냉소적으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것은 마치 가가지고 지방자치가 무슨 하나의 만국병처럼 만국의 병을 불러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다. 곳곳에 잘못된 제도가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교육자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 교육감 선거를 가지고 교황 선출식 한다고 7명의 교육위원을 두고서는 호선하라고 하니까 그 호선이 되겠습니까? 3표, 나 빼놓고 3표만 얻으면 교육감이 되는데 내가 거기서 부정행위를 안 하겠냐고요. 당연히 가지고 동료 의원들 보고 나 찍어주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하는 그 바게닝을 하고 그 협상을 하죠. 그런 엉터리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잘못되니까 교육자치가 엉망이고 교육자치는 해서는 안 되는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그 잘못된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이때까지 계속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사업가가 아니고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받는 연봉이 많이 잡아봐야 그럼 4억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평상시에 자기 관리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대고 말하자면 뭘 안 해주는가 하면 어떠한 아무런 후원회도 만들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너는 선거 부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되겠냐고. 지방의회 의원을 갖다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게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당연한 데도 있어요. 울릉군 의회라든가 영월군 의회 같은 데 무보수 명예직 해도 돼요. 25조 원, 2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 의회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을 초기에 지방자치할 때 그거를 무조건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 무보수 명예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가지 사람이에요.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는가 하면 회장급 인사가 가거나 룸펜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강원도에 춘천이 있어. 춘천에 강원도 의회가 있는데 회기가 100일 이상이에요. 삼척에 있는 도의원이 회기 100일 이상을 가서 춘천에 가서 있으면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진짜로 가가지고 룸펜이나 회장 둘 중에 한 사람이지. 어떻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제도를 그거를 지방자치 제도라고 가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말썽 생기니까 전부 지방자치를 하니까 나라가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줄 거 다 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을 이제 몇백만 원씩 주는 구도로 이제 온 거야. 결국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를 초창기부터 가지고 엉터리로 제도, 지금도 수많은 제도가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이래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하면은 원래 망국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망국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되지만 지방자치하면 민주주의와 민주성과 효율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지방자치는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무고 국민의 의무다. 그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제가 강의하자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0시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질문하고 이제 마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준비하는 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11월 달이 이상하게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엄청나게 빡빡한데 또 그리고 나는 그걸 못합니다. 저 PPT 작업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이제 어디가 그 그림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도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PPT 작업을 버스 안에서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고 될 수 있으면 이번 강의를 요 강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제가 다른 데서 한 아까 우리가 빼뜨린 그 책임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7개 정도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어디서 찍든 한번 책으로 다시 엮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책으로 엮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이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내놓으니까 뭐 매경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드디어 김병준이 세상으로 다시 나왔다. 이제 그걸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작업을 하고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나왔고 그랬는데 이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다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던지는 겁니다. 제발 이야기거리를 던지는 거니까 나를 몹시 비판해 주더라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진짜로 가가지고 국가주의, 국가주도주의가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고 시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고
공동체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역할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사실은 분권 없이는 공동체가 살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모든 조직에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고 해야지 공동체 의식이자.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어디 적는가 학교에 휴지라도 하나 줍지. 나는 이 학교에 말하자면 소비자고 그냥 와서 등록금 내고 나는 배우고 간다라고 하고 학교는 나를 갖다가 지배하고 나를 규제하고 이런다고 생각할 때는 그 학생은 굳이 그 학교를 공동체로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분권과 자기 권력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런 논쟁을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정치가 어디로 가면 좋고 또 우리 경제는 어떤 구조면 좋고 하는 이야기가 좀 더 나오지 않겠냐.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답이 있느냐. 나는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답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포괄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답이 있고 그 답이 실행될 수 있다면 그건 세상이 아니지.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인류 사회가 항상 문제가 있거든. 문제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다만 그 문제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느냐의 문제지 문제는 항상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 너무 사회를 찢어놓고 발기발기 찢어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진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던지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누가 비판을 하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다시 비판을 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그럽니다. 출판을 누가 해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하는데 아마 내가 이거 작업하면 한 서너 달 내지 한 5, 6개월은 걸리겠죠. 다시 정리하는데 열심히 그 속기를 해줘가지고 나한테는 무지무지하게 큰 도움이 될 거고 지난번 거는 속기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애를 먹었는데. 지난번 거? 그게 그 아니 99%를 위한 그 속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속기사한테 따로 부탁해가지고 했는데 속기까지 해줬으니까 내가 일에 반은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지역 간 불균형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지역 간 균형과 불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능입니다.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은 중앙정부가 우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우선 기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런 틀 속에서 지방이 지역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기 나름의 혁신 비전은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일본도 그런 경우가 일본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유능한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가서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냥 시골 구석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무슨 파란 열매 먹는 거. 블루베리 말고 녹색. 알로에? 아니, 매실. 세계적인 매실 단지를 만든다든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떤 자치단체장이 서울 동경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동경서 제법 높은 공무원을 하다가 아니면 회사 임원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 가서 임원 이제 그 단체장을 추대를 해가지고 단체장을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인구 한 2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해변가를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모래밖에 없는 이 해변가 마을을 어떻게? 그러다가 딱 생각해 온 거예요. 모래밖에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나. 세계에서 제일 큰 모래시계를 만들자. 그래서 365일 돌아가는 모래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한 모래시계 365일이 걸려서 모래가 내려오는 그 모래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정말 엉뚱한 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그 균형 발전의 구도는 도시와 농촌 이런 균형 발전의 구도는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그 역할을 하도록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가 그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고 그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권도 필요한 자치권은 그렇게 받아오잖아요. 투쟁적. 그래서 내가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장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자치단체, 초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원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단순히 그 행정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합리적 분권을 이끌어내는 그 역군으로서의 그 선수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천시의 그 의회 의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혁신과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압박을 가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만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 왜 시군 재정, 군 재정, 농촌 쪽에 재정하고 농촌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농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군 지역은 인구 1인당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약 한 650만에서 7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서울시는 지금 얼마를 쓰는가 하면 1인당 약 250만 원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그 군 지역이 사실상 인구로 보면은 한 3배 가까이, 2.5배 내지 3배를 더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농촌 지역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간 예산들이 많고, 보조금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집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 수요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인구 비례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한목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깔아도, 전선을 하나 깔아도, 뭐 하나 깔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아파트 단지에 연결이 되지만 농촌은 일일이 말하자면 구석구석이 다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농촌 쪽이 1인당 지출 비용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 높은 것이 높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뭐 농촌 주민이 만족할 만한 말하자면 도시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기초위원을 자치위원이라고 우리가 정부를 나누는 게 기초지방정부, 그 다음에 광역지방정부 이렇게 나누니까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뭐 그거 이외에는 다르게 붙일 이름이 자치의원이라고 하면은 광역까지 포함하니까 그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구별을 주기 위해서 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네요. 그리고 그 무식한 기자인지 유식한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르면 제가 시간이 되고 뭐 하면은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말하자면 독서클럽에서 무슨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 하든 진보 집단에서 하든 특히 이 자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어제 강의가 아니라 아침에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로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쓴소리 가지고 기사가 더 나오면 좋은데 기자들은 딱 나오니까 뭐란가 하면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관심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 출마한다. 내가 그게 대답을 더 해버리면 한다 안 한다 부정이고 뭐고 간에 해버리면 기사가 완전히 그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건 말하지 말자 그러고 왔는데 그 몇 마디 해버리면 아마 그 쓴소리한 이야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서울시장 하루 거의 관계되겠더라고. 기자분들 질문이 근데 기자분들이 왜 그렇게 묻느냐? 독자들이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제 질문을 주셔서 내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둘 거냐? 꼼짝을 못하게 묶어뒀거든. 근데 왜 미국처럼 그렇게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험이 가능한 말하자면 지방 단위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용은 어려워요. 이용은 입법과 먹은 건 함부로 옮겨 쓸 수 없는 거지만 최소한 전용, 말하자면 세항과 목, 이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은
굳이 불용액을 거기다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 불용액 남겨놓으면은 예산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회 변화가 무지하게 빠른데 그러면 2018년 예산을 우리가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행정부처는 원래 2017년 봄부터 그 예산 편성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거를? 2018년 겨울 거를요. 길게 봐서는 1년 반 정도의 터울이 생기는 거야. 1년 반이면 세상이 바뀌어도 2번 바뀌어요, 요즘. 그러니까 행정 수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은 그거는 필요가 없고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한 것들이 막 생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행정 수요에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미스매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딱 타겟이 있으면 타겟을 갖다가 딱 잡아야 되는데 수없이 쏴가지고 겨우 한 마리 맞출까 말까 하는 이런 난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을.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플렉스빌하게 운영하고 궁극적인 책임을 딱 묻는 이런 제도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치단체장에게 한번 행정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그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그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분권이 돼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 교육 같은 것도 교육자치가 말이 교육자치지 교육자치가 아니에요. 교육자치를 그것도 말하자면 일반 행정과 붙여서 하든 일반 행정과 떨어져서 하든 그것도 도 단위에서 아니면 기초 단위에서 자기들끼리 좀 해보게 실험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 기능도 정말로 자치경찰을 한번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실험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요. 그게 행정 분야, 재정 분야 어쨌든 간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지방단에서 실험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제도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뭐도 정말로 우리가 말로서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 분권을 실시한다고 하면 연방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조차도 왜 서울시와 울릉군이 왜 똑같아야 돼요? 왜 말하자면 단체장이 있고 왜 울릉군 같은 데는 미국처럼 시정관리관을 갖다가 시의회가 있어가지고 시의회가 중심이 되고 참 군의회가 중심이 돼서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정말 능력 있는 행정가를 서울로부터 사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정을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가버넌스 구조는 왜 못 해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형태에서부터 그 운영에까지 그 다음에 특히 교육에 관한 거, 경찰에 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뭔가 그게 연방제에 가까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게. 왜? 위임 사무 구도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책임 물을 자가 의회가 되면 곤란하대. 단체장 딱 해가지고 거기다 책임 묻고 딱 하면 편한데. 그러니까 울릉군수가 있어야 돼. 울릉군 의회만 있어서 안 되고 울릉군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제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실험 정신이 부족해. 지방자치에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실험을 통해서 국가를 혁신하는 거거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중앙행정을 혁신한 예는 없습니다. 항상 지방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방에서 퍼지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지 중앙정부가 혁신을 주도한 예는 없어요. 대부분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지방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세계로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그런 점에서 좀 과감한 분권을 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는 아주 값진 실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보자. 다양한 실험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